두 번째 강연 연사분으로 모실 분은 이진열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 이사님이신데요. 시니어 연구소, 뭔가 이름부터 좀 다르죠. 왠지 나이 드신 분이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젊으신 분이 시니어 문제에 대한 이 글로벌한 트렌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진열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심리학 학사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졸업 후에 마이도를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5년 후에 2018년에 서비스를 매각하셨습니다. 보통 서비스 매각했다라고 하면 크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진열 대표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늘 발표에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 스프링살롱 컨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시고 아웃스탠딩 또 외부 필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넘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온리원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직접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진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 이진열이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시니어연구소라고 이제 저를 소개하면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받는데 첫 번째는 뭐를 연구하는 곳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가 왜 이렇게 어리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연구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는 돈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89년생 이제 34살인 젊은 편에 속하는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한국시니어연구소라는 시니어 테크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저의 실패담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의아했던 건 대단하다. 실패를 이렇게 쉽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형태의 세미나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을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당시 누군데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냐. 앞에 이용환 대표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간단히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18년까지 마이돌이라는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쓰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서비스 매각을 경험을 했고요. 누적 1,400만 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다운받았고 17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서비스를 매각하고 잠깐의 백수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 백수 생활을 보내는 동안 제가 아까 설명 주셨던 스프링살롱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스프링캠프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요. 스프링캠프와 함께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들도 답해드리고 그리고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술 한잔씩 하면서 대표님은 언제 제일 힘들었냐 이런 얘기들 나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시니어연구소 그리고 저희 자회사인 스마일시니어 요양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 딱 3년 된 이제 3년 2개월 된 회사고요. 창업 2년 차에 누적 123억 정도의 적지 않은 투자를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창업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마이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돌은 1,400만 다운로드를 했다고 하고 투자도 받았고 매각도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쓰라린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고 그 당시에 마이돌 생태계에 들어와 있었던 투자자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도 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돌이 뭐였냐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이돌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최애 스타랑 소통하게 해주는 모바일 앱이었어요. 최초에 되게 아주 단순하면서 좀 재밌는 기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기능이 그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최애 스타가 내가 스마트폰을 켰을 때 가짜인데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처음에 시발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방탄소년단의 뷔를 좋아하는데 뷔가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아침 먹었어? 몇 시에 일어났어? 이런 메시지를 가짜지만 보내주는 기능이 첫 번째 저희 기능이었고요. 그게 좀 더 진화돼서 실제로 스타와 가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을 제공했고 그게 또 더 진화해서 실제 스타와 계약을 해서 스타에게 직접 팬레터를 보내고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료 아이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상장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어유 버블이라는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돌은 사실
25살에 제가 창업을 했고 잘 모르는 대학생들끼리 창업을 하고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굉장히 빠르게 유저를 모았는데 그건 대부분 유저들의 이런 바이럴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캡처들을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제일 끝에 있는 캡처는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돌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캡처를 제가 가져온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블루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엑소의 백현이가 가짜인데 나보고 너 블루 셔츠 되게 예쁘다 라고 가짜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팬들은 그게 굉장히 나에게 심쿵 포인트가 되고 그거를 캡처해서 올린 게 바이럴이 돼서 유저로 인입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이외에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내가 팬레터를 유료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냈어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일부 캡처들은 그 답장인데 그 답장을 팬들이 캡처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같은 데 올리면서 바이럴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실제 뭐 트위터나 그리고 저희가 전체 유저의 95% 정도가 해외 유저였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중화권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웨이보나 이런 중화권에 있는 SNS에서도 계속 좀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누적 1,400만 원 다운로드를 하면서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전체 95% 정도의 유저가 해외 유저일 만큼 빠르게 유저들 덕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뭐 제가 아직 얼마 나이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라떼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민망하지만 2014년도, 15년도만 해도 유저를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이 뭐 비트윈이라는 커플앱으로 유명했던 VCNC 지금은 타다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신사에 매각된 스테이쉐어 이런 회사들이 제가 창업했을 때 시절에 있었던 회사들인데요. 되게 유저를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덕분에 감사하게도 컴퍼니 K, 보렌제스 같은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17억 정도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2018년 12월에 6년간의 창업의 경험을 마무리하고 말랑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아이돌 서비스를 매각을 했고요. 현재 말랑 주식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돌은 현재 말랑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매각을 경험하고 했으면 뭐 잘된 거 아닌가? 근데 왜 뭐 실패했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고 뭐 그럼 부자가 된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같고 만약 이때 부자가 됐으면 재창업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돌은 굉장히 큰 실패였고 그저 그냥 다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잘 이관하는 정도였고요. 투자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받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빚이 없이 그냥 영원으로 아이돌을 폐업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을 뿐 전혀 금전적인 리워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랑 같이 일했던 CTO와 개발자분들의 퇴직금 정도 챙겨주는 게 저의 금전적인 리워드의 끝이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좀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이슈인데 제가 사실은 창업을 뭔가 꿈꾸거나 뭔가 나는 사업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뭐 속된 말로 꾀임에 넘어가서 지분 10% 정도 받고 제 연대보증에 1억 정도의 창업 자금을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대표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창업 생태계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대학생이었고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PDA도 쓰고 IT 서비스 되게 좋아하고 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게 그런 내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 같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보증을 받은 1억을 가지고 제가 팀을 꾸려서 제가 새로 창업을 한 것처럼 만든 서비스가 마이돌이었고 그 마이돌이 이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창업팀 그러니까 저와 CTO가 갖고 있는 지분이 20%가 안 됐고요. 그게 모든 투자 단계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창업의 거의 끝자락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제안을 주셨던 중소기업 대표님은 몇 억 정도 엑싯을 하셨고 그분은 돈을 벌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돈을 못 벌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짜증나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저 거버넌스 이슈가 저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거버넌스 이슈는 핑계예요. 제일 큰 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일단 유저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유저의 성장과 함께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파이프라인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굳이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 그 당시에 시장은 유저를 많이 모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모두 지배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스타가 뭐 만든 굿즈를 팔아보기도 하고, 어떤 패션 브랜드와 함께 뭔가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당연히 광고도 해봤고,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팔아봤지만 결국 저희가 가장 쉽게 크게 돈을 벌었던 건 그냥 배너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달았어야 됐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잘 못한 경영자였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팀 마켓핏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나 제품이 이 마켓에서 얼만큼 핏한지를 뜻하는 용어인데, 저는 이 팀 마켓핏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팀은 IT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유저에게 잘 버즈시키는 걸 잘하는 회사였는데, 그 팬덤의 코어에 있는 연예기획사와 그 스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돈을 얼마 줄 건데, 얼마만큼 개런티 줄 수 있는데, 이게 그들의 가장 큰 포인트였고, 저희는 그 숙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회사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연예기획사들과 계약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 아는 동생 중에 서울대 나온 똑똑한 동생이 있어. 개발하는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이제 친한 형 동생 관계여서 저에게 든든한 이제 개인적인 삶의 오군이 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팀 마켓핏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아웃이 왔어요. 2017년 12월 정도였는데 저희 팀 이제 저랑 CTO 그리고 저희 코파운더끼리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가 한 달에 거의 200만 원도 안 받고 지금 거의 6년을 일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게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저희 투자자였던 컴퍼니 K와 보렌제스, 그 당시에 보렌제스에는 강석근 지금의 대표님이 이사님이셨고, 강석근 이사님과 그리고 컴퍼니 K의 황유선 부사장님, 지금은 HB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계신데, 그 두 분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다 해본 것 같다. 저희 거버넌스 이슈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해결도 했고 많이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도저히 저희 못하겠다.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고생했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 주셔서 싫었는데 실패를 인정하고 매각을 하러 시장에 돌아다니는 2018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한 건 당연히 구조조정이었어요. 팀원들을 다 다른 회사에 이직시켜주거나 약간 눈물을 머금고 서로 헤어졌고, 저랑 코파운더 포함해 3명이 회사에 남아서 들어오는 유저들에 대한 뭐 CS 정도, 버그 정도를 대응하면서 2018년을 보냈는데,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혹은 서비스의 매각이라는 게 내가 팔고 싶어서 돌아다니면 절대 안 팔립니다. 보통 매각은 시장에서 사고 싶을 때 팔립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번아웃이 와서 팔리고 싶었고, 심지어는 공동창업자 셋이 번아웃이 와 있는 팀이어서 그냥 백수 생활을 보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백수 생활을 크게 3가지를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건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한 11시쯤 눈 떠서 오늘 이제 유저 다운로드 수 보고 미팅 일정 확인한 다음에 배달민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니지엠을 거의 1년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게임을 딱 켜요. 자동 사냥이 얼만큼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밤이 되면 나는 실패했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은 부자가 되기도 했고 투자도 받았고 진짜 멋있게 기사화되는데 나는 실패했네? 를 매일매일 뺑글뺑글 반복하며 살았어요. 게다가 실패한 팀이 회사를 매각하러 다니면 시장이 우리를 정말 깔아뭉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내가 매각을 하고 싶고 이제 그 매수를 원하는 회사가 이제 앞에 앉아요. 그러면 정말 깔아뭉갭니다. 뭐 유저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돈 안 되지 않나요? 이거 어차피 그냥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저렴하게 매각하시죠.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나는 무조건 실패할 줄 알았어. 너네가 이 정도밖에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 시간에 거의 1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보렌조이스라는 투자사가 뭐 너무 잘 아시는 장병규 회장님께서 만드신 벤처 캐피탈이고 엔젤 투자자이고 이렇게 연말마다 포트폴리오사 연말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모임에 대표님이 불러주셨어요. 제발 그렇게 페인처럼 있지 마라.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좀 레전드 같은 사진인데 여기 앞에 보시는 한 분이 마이리얼티 그 대표님이시고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오늘의 집 이승건 대표님입니다. 저 고등학교, 대학교 제 동아리 선배이신데 그리고 쭉 왼쪽으로 가보면 데일리 호텔 매각하셨던 창업자분도 앉아 계시고 자플래닛 대표님, 뭐 뒤에는 뭐 식권대장이라는 회사를 하는 대표님들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표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의 지인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 부자인데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때 그 지금의 이제 크리프톤 의장이신 장병규 의장님께서 4차 산업혁신위원회 그 위원장을 하고 계시대여서 한번 이제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이 모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갔죠. 장병규 회장님이랑 인사하려고. 근데 장병규 회장님께서 크래프톤이 지금처럼 잘 되기 전에 좀 힘든 블루홀이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사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였는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려다가 내가 저분한테 오늘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인사를 다 하고 떠난 자리에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장명규 대표님 의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아이들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셨고 저희 이런 이유로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딱 첫 마디가 빚은 없네였어요. 그리고 바로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 안아주시면서 빚은 없냐고 하셨던 질문이 저를 아까 그 세 가지의 뱅글뱅글 도는 플라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큰 메시지였어요. 저는 진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개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미 보렌지스는 7억 정도를 손해본 상태였고 근데 그 회사의 사실상 오너가 저한테 빚은 없냐라고 물어보고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다시 또 창업하면 되니까 또 창업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에 다시 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 밥집이 그 관악구청 인근에 있는 그냥 흔히 있는 왕돈가스 집이에요. 되게 유명한 돈가스를 맛있게 파는 집인데 여기 보시는 요 앞자리가 이렇게 바 자리가 있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 제가 이제 백수일 때 여기서 왕돈가스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그날 우연히 장병규 회장님이 하시는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왕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세바시의 강연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창업자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잘 되면 누가 리워드를 받냐? 주주들이 엠빵에서 리워드를 받는다. 근데 왜 실패만 했다고 하면 창업자의 실패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한 스타트업의 실패는 회사 전체의 실패지 창업가 개인의 실패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약간 좀 찌질하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왕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에버노트에다 그 당시에 그날의 기억을 좀 적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 덕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진짜 왜 창업하고 싶었지? 나 사실 창업하고 싶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뭐가 도대체 중요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면서 6개월 동안 그냥 유저가 늘어나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이르게 됐어요. 이제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저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한 100억 정도는 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좀 벌고 싶어. 나도. 제 주변에 막 부자도 많고 오케이 나도 100억 정도는 벌고 싶은데 한 1000억 1조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100억 이상만 벌고 싶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나는 약간 가치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가치에 뭔가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치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교집합의 창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감사하게도 엔터와 IT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뭐 와서 기획자로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떻냐, 혹은 연예기획사들도 우리가 IT 회사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비전이나 꿈이 저한테 별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꿈이. 그래서 보니까 나는 내가 이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만들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 당시 제가 30살이었고 내가 만약 한 5년 뒤, 10년 뒤쯤 창업을 한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연봉, 가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다시 창업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열받는 일인데 또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완벽히 놓였어요. 그래서 재창업을 결정하게 됐고, 내가 만들어가는 창업가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정을 저와 마이돌의 CTO였던 김선준 CTO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번 더 창업한 게 현재 한국시니어연구소인데요. 이제 한국시니어연구소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릴 건데, 새로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 아이템도 없었고 그냥 둘이서 외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는 있었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실패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리스트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가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사업 아이템 혹은 시장을 결정하기에 노력했는데, 첫 번째는 마이돌은 시장이 좀 뒤에 있었고 우리가 여기 앞에서 시장에다가 글로벌로 가야 돼요. 연예기획사도 북미의 팬이 이렇게 많아요. IT 서비스처럼 디지털 컨텐츠 팔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연예기획사들이. 근데 2015년 16년도에 연예기획사들은 콧방귀를 꼈었어요. 이런 사업 하지 말자, 시장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거기를 힘들게 쫓아가는 사업을 하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팀이 잘하는 좋은 프로덕트 만들고 그걸로 뭔가 문제를 해가는 일들이 시장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하자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첫날 혹은 적어도 첫 달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 3가지의 기준을 세웠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있다고 하면 누군가 이미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한 레드오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 고령화라는 문제, 전체 인구 구조가 늙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저희에게 들어왔고, 저희는 이걸 직접 요양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어르신 케어를 하면서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사진이고, 그때 좀 더 슬림했던 이제 저의 사진인데, 시장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시장 너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섹터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가맹 본사에 가서, 야, 내가 요양시설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얼마면 되니? 그리고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를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가장 로열티 금액이 적고 계약 기간이 짧은 브랜드를 선택한 게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일 시니어의 관악 지점장으로 시작을 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가설만 가지고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내고 방문요양센터라고 부르는 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르신 상담, 요양보호사 구인, 심지어 어르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카니발에 태워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저랑 CTO가, 분명히 우리는 IT 가이드였는데 IT는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직접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해보니 여기에 너무 적합한 사업이더라. 네, 넘어가지 않는데, 네, 여기에 너무 적합한 사업이더라. 시장 엄청나게 큰데 이 시장에 IT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회사가 없네. 그리고 이 시장 첫 달부터 돈 벌 수 있네. 국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알게 돼서 이거 사업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한국시니어연구소입니다. 2019년 7월에 설립을 했고, 설립을 하자마자 너무 감사하게 스프링 캠프와
저희 과거의 투자자였던 보렌제스가 시세 투자를 4억을 바로 해주셔가지고 창업하자마자 창업을 하게 됐고, 현재는 이 재가 요양 시장이라고 부르는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장에서 필요한 IT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컨대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 재가 요양 서비스를 중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일본에 있는 전동 침대를 그 독점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고, 요양기관 종사자들이나 요양기관을 위한 IT 솔루션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 요양 시장이 커질 건데, 이 동네에 땅값이 올라갈 건데, 그 동네에 땅을 먼저 사는 일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설명드리면, 이 재가 요양이라는 게 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실 키워드겠지만,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써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카테고리를 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국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 어르신 댁에 가서 케어를 해드리는 방문 요양, 어르신의 학교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전동 침대, 힐체어, 뭐 이동식 변기 이런 거를 렌탈해드리는 복지용구 렌탈,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요. 재가 서비스에 마치 우리가 안경을 시력이 좀 저하되면 안경을 딱 껴가지고 시력을 보조하잖아요. 근데 고령화라는 기능 보조는 안경 끼듯이 뭔가 하나로 보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능 보조를 사람과 서비스 제품을 통해서 하는 게 이 재가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마 모르셨겠지만 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11조나 되고요. 그 11조의 재원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미리 좀 마련해놨고, 그게 11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재가 요양 시장이 전체 메이저 마켓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60개 정도의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일 시니어 아까 제가 그 가맹점주였다고 했던 브랜드였는데 뭐냐? 제가 그 가맹점주였는데 저희가 본사를 인수를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60개 정도 센터가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서울, 경기, 대구에 4개 정도의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어르신 학교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럭 뒤에 목욕 그 탱크를 달아가지고 어르신들 댁에 가서 목욕을 해드리는 목욕 차량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를 고객들은 스마일 시니어를 통해 국비 지원을 85% 이상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동 침대들도 저희가 직접 독점 수입을 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플로어베드라는 침대는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 수가 등록이 돼서 고객들이 월에 14,000원만 내면 일본의 프리미엄 전동 침대를 렌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독점 유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개인 사업자와 싸우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이케어라는 행정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맹점주였는데 본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그냥 요양기관에 내가 근무한다 그러면 그 근무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께 일자리를 매칭해드리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나 이런 유수의 투자자로부터 12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은 저희 회사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 시니어 연구소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의사결정들이 사실 마이돌 때 제가 했던 아주 실패들을 반면교사하면서 했던 의사결정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데도 당연히 유의미한데,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의 재창업의 과정은 그냥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를 결론적으로 뭔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오늘은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너무 옛날 기사긴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초중고등학교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고, 맨날 어른들이
1등 해야 돼. 1등급 받아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야,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혹은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사자라고 얘기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은 삶이야. 라고 배우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고.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대기업들이 망하거나 누군가에게 팔릴 거라는 상상은 저는 사실 해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경남 진해 출신인데 진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해에 있는 STX 공장에 취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졸업하자마자 연봉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그 취직한 지 1년 만에 그 공장이 망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야, STX가 어떻게 망해? 야, 두산이 어떻게 망해? 야,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망해? 왜 팔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는 에피소드여서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그 카카오가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죠. 이거 너무 옛날 기사지만, 근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처음 만들 때 국민은행에 다니시던 실제 현직자분들이 카카오뱅크 세팅할 때 도움을 주러 카카오뱅크에 좀 많이 가셨대요. 근데 이미 끝났어. 파견이 끝났는데 국민은행에 다니시던 직원분들 중에 한 명도 국민은행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은행이 훨씬 큰 회사거든요. 훨씬 많은 돈을 굴려요. 근데 안 돌아간다. 시대가 바뀌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그래, 야, 그래도 고시 공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대기업 한번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니? 야, 창업이라는 거 힘들다던데? 그거 그냥 어린 마음의 치기 같은 거 아닐까? 그런 기준으로 혹 나의 삶을 의사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재창업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되게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뭐를 좋아하고 왜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왜 난 대기업 가기 싫고 나는 왜 창업하고 싶은데를 스스로 이런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이뤘어요. 저는 저의 취미가 오래된 매킨토시, 그리고 애플이 실패한 제품, 그리고 오래된 그 아이팟을 모으는 게 제 개인적인 취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실패한 모든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애플이 디지털 카메라를 한 3번 정도 만들었는데 제가 다 갖고 있고, 애플이 실패한 PDA 같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좀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약간 그때의 약간 헤리티지를 경험하고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친구들 다 대기업 가고 할 때 2번이나 창업을 했고, 25살부터.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돈 한 푼 벌어들이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나 혹은 글을 통해서 내가 했던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회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미션이라는 걸 이 재창업 당시 생각했고, 그게 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한 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걸 좋아하시냐, 어떤 의사결정을 최근에 하셨냐,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가시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대답을 할 때 어쩌면 나는 카이스트라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나는 곧 어차피 석사 박사 할 거고, 그럼 나는 거의 100% 확률로 대기업에 무조건 취직할 수 있고, 그럼 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구성하는,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창업의 과정이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무슨 미션을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싶은데 를 고민하는, 온리원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창업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제
아마 창업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창업가 하면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 이 스타트업이란 드라마가 창업에 되게 환상을 심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 생태계에는 수지나 남주혁 같은 창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산택 같이 너무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매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 창업가 하면 좋은 집, 뭐 슈퍼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표의 삶은, 창업가의 삶은 어떻냐, 이거의 조합입니다. 매일매일 개발자 잡기 산매경.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 창업자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갔는데 이 나의 우울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모님이 매번 이제 추석 때마다 진열아 안 내려오니 그냥 대기업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뭐 내 친구의 뭐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듣는 삶. 1년 내내 변변치 않은 월급 받으면서 직원들한테는 연봉 1억 이렇게 줘야 되는 삶. 제 친구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하나씩 장만했고 아기 낳고 잘 사는데, 물론 저도 결혼했고 아기를 낳고 살고 있지만 나는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정말 어렵고 우울하고 힘든 게 99.999%거든요. 근데 그러니 저는 이 창업가나 대표의 삶이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대단한, 약간 내가 선민의식이 있어서 아휴, 취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창업이 되게 멋있는 거 아닌가? 취업하는 거 좀 약간 평가절하하고 창업하는 게 대단한 일 아닌가? 대단한 삶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창업가의 삶은 그냥 이거의 조합이니까, 거의 대부분. 근데 그저 창업가의 삶은 뭐냐?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리스키하고 대신 좀 더 큰 리워드를 위한 꿈을 꾸는 그냥 직업. 근데 본질은 뭐냐?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진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 문제 너무 풀고 싶어. 내가 이 기술로 뭔가 사업화 꼭 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난 이 의사결정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저는 창업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가의 삶이 완벽히 넘버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리원의 삶을 살 거냐. 근데 이 온리원이라는 게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넘버원이 됐으니까 온리원이 된 거 아닌가? 그냥 굉장히 유니크한 거, 나는 외골수, 남 얘기 안 듣는 거, 난 내가 제일 짱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온전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나의 모든 정신력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하고 싶어서 결정해 나가는 거,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런 삶이 저는 창업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편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카이스트를 왔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 사실 나는 알고 보니까 춤을 너무 추고 싶어. 난 알고 보니까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뭘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혹은 내가 가수를 하든지 혹은 유튜버를 하든지, 그냥 내가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든지 남들보다 조금 독특하게 살아가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진짜 때려 죽어도 무조건 이건 너무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이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저는 적어도 이 재창업의 삶은 이거에 대한 결론이었고, 저는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저에게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이 정도 큰 시장, 이 정도의 좋은 기회에서도 성공을 못하면 저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진짜 100년 가는 기업이 기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재창업은 이 온리원을 고민하는 삶이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제가 9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다고 졸업생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서울대 나왔는데 엑셀 이것도 하나 못 만들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와, 내가 이 학교를 오기 위해 진짜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고장나는 이런 취급을 받네.
하는 삶을 아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반쪽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완성된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젠 더 이상 부모님이 대기업 가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스타트업에서 진짜 허슬하게 진짜 어려워도 이 문제 풀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완성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1등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을 살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실패연구소의 이 세미나를 이 귀한 시간에 오전에 와서 들으셨다는 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의 중요한 축에 내가 이 온리원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나가 좀 중요한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고요.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이태원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좀 해고해보는 시간을 모두가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온리원의 삶을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삶을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실패라고 하면 창피해서 감추고 싶고 남들과 나누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자신의 실패담을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도전한 이런 부분까지 아주 연결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현장에서 먼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현장 질문 받고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음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업 방식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비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이나 소비자를 바로 대상으로 하는 B2B나 B2C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런 정보를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B2G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병원이 이제 의사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잖아요. 의료 수가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저희도 요양 서비스 똑같거든요. 요양 시설들이 민간인데 그 민간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는 고객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따지면 약간 B2C나 B2B랑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시장이 무조건 커질 건데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은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인데 100조 중에 상위 25개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마켓 쉐어가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8%는 여전히 동네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개인 사업자들이 이 요양기관을 창업할 때부터 운영, 그리고 나는 방문 요양에서 시작했는데 데이케어를 확장하고 싶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서포트하는 IT 솔루션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보면 B2, B2C에 좀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요양기관을 서포트해서 그들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B2, B2C에 좀 더 가깝고요. 근데 다만 정부의 룰에 이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B2G의 속성의 고민들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법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그래서 FM이고요. 근데 그 법의 규칙을 바라볼 때 어떤 회사들은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B2G의 측면에서 이 기준들을 볼 때 우리가 이걸 규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어기고 뭔가 바꾸자라는 관점보다 어떻게 하면 이 룰을 만드는 룰 메이커들의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두세 발짝 더 빨리 이 룰을 좀 빨리 따라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어르신 학교 같은 걸 계속 짓고 있는 이유도 국가가 이제는 이런 대형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올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 3년 뒤엔 이게 무조건 트렌드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어르신 학교 같은 걸 짓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더 빨리 룰을
뭔가 따라가보고 그 룰 메이커 사이에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실제로 저희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출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되게 좀 잘 따르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요. 일단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통역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25살 때 창업 생태계에 들어왔는데 그냥 과거를 복귀해 보면 한 해도 뭔가 약간 거꾸로 갔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해 뭔가 배웠던 것 같고 매해 뭔가를 쌓아온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 실패 경험이 없었으면 아예 지금 하고 있는 한국신연구소 아예 지금 제가 고민하고 의사결정했던 모든 기준들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모든 걸 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탁 시점에 부자인 지인, 어느 시점에 가장 큰 펀딩을 받은 지인, 어떤 지점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벌써 이 회사를 창업한 지 4년째인데 그때 진짜 잘 나갔던 회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회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이 아니라 결국 약간 타임라인이구나.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실패 경험들은 좀 점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럼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어떻게 잘할까 이런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실패의 점들이 지금의 저를 좀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 있었던 질문 내용 하나 질문 드려보면은요. 질문하신 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삶, 보통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을 받고 이런 것들만을 추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분도 돌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진열 대표님께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타인에게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어서 되게 부끄러운데 똑같이 저도 중고등학교까지 어떤 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대학에서도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부모님이 시켜서 6개월 정도 고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뭔가 중심을 갖고 살고 싶은데 두 가지 프레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매 순간 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점엔 전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내가 되게 약간 말아먹은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전혀 그게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점이 아니라 타임라인으로 보려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유튜버를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잃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그 지점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5년, 10년 뒤에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일까? 타임라인으로 생각해보면 좀 약간 다른 프레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의사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점이 아닌 타임라인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의 프레임워크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 잠깐 주제에 있었는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선민의식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내가 잘났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우리나라 특히나. 그렇지만 그냥 침대에 누웠을 때 혹은 샤워하고 거울 봤을 때 와,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공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당연히 모두들 이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혹은 더 경제고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선민의식을 버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메타인지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그걸 저는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걸 갖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갑자기 카이스트 졸업하고 유튜버를 한대요. 과학 유튜버를 한대요. 구독자 한 10명이에요. 근데 그거 하겠대요. 근데 그게 되게 하찮아 보일걸요?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을에 사는 삶이라는 게 있는데 쟤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당연히 저희 회사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펀드레이징을 받았고 많이 받았고 당장 망하진 않을 것 같고 뭐 물론 저도 이제 힘들지만 당장은 안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프레임 어떻게 하면 선민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 메타인지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이용환 대표님 표현으로 보면 메타인지 할 수 있을까? 그런 프레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했던 걸 후회한다,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건 그 시점에는 내가 그 선택을 못했다는 건 그 선택을 하는 게 두려웠고 뭔가 실패할까봐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을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삶이 당연히 너무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걸 어떻게 버릴까가 제가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고민의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도 흔들리고 있고요. 저 투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면 흔들리고 주변에 지인이 엑시트해서 갑자기 뭐 시그널에 집들이 한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채팅창에도 질문이 또 계속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이진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